2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미리 입력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김남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0년 2월 1일이죠. 얘를 2020년 4월 1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고쳤죠. 이 원본 데이터를 토대로 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면 2020년 1월 1일 김남훈의 입사일이 4월 1일로 바꾸었지만 바뀌지 않았죠.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를 바꿔봐도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보면 되겠죠. 자, 2월 1일로 바꾸어도 여전히 1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주목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피벗 테이블 선택한 상태에서 옵션에 가면 새로 고침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눌러주면 정렬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김남훈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2020년 2월 1일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가 변경된 데이터 그대로 여기도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기도 보죠.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 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이거나 논리값인 필드를 선택해서 행 레이블 영역에 추가할 수 있다. 자, 미리 입력해둔 데이터를 보면 여기 행 레이블에 입사일과 논리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입사일을 보면 알겠지만 날짜 데이터죠. 물론 이제 여기 열 레이블에도 보면 이름 같은 텍스트 데이터들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입사일을 이쪽으로 올리고 이름 데이터를 이쪽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이 얘기는 결국 문제 지문에 나온 것처럼 텍스트이거나 자 여기 보면 논리 값도 있죠. 논리 값도 어때요? 행 레이블에 추가가 되어 있죠. 이렇게 논리 값인 필드도 행 레이블 영역에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옳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을 보면 값 영역에 추가된 필드가 2개 이상이면 시그마 값 필드가 열 레이블 또는 행 레이블 영역에 추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게 되면요. 값 영역에 이렇게 2개가 추가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행이나 열 레이블 쪽에 시그마 값 필드가 추가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시그마 값 필드가 열 레이블 쪽에 추가된 것을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없애버립시다. 자,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얘가 추가가 되면 이렇게 시그마 값 필드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 볼게요. 열 레이블, 행 레이블 단추를 클릭해서 레이블 필터나 값 필터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입력해둔 곳에서 여기 보면 행 레이블이나 열 레이블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레이블 필터, 값 필터 이런 부분이 나오죠. 설정할 수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1번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22번 풀어보도록 하죠. 22번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한 상태에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의 확인 단추를 누른다. 그래서 A2에서 A6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고 기록 중지를 눌러서 서식 매크로의 작성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작성 후 C1 셀을 선택하고 서식 매크로를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미리 입력해둔 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C1 셀을 선택하고 매크로를 만들어준 서식 매크로를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딱 눌러보니까 이렇게 C2부터 C6 셀이 이렇게 굵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보기를 살펴보면 C2에서 C6 영역의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된다. 얘가 정답이 되는 것을 실제 실습으로 살펴본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이 문제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을 했다라고 했죠. 여기 설정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엑셀에서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할 때 보통은 절대 좌표로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는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것을 딱 누르고
매크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매크로 이름을 적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A2부터 A6 범위를 설정하고 홈 탭에서 굵게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누르면 매크로 기록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매크로를 실행하면 그냥 여기에 다시 굵게 표시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근데 상대 참조로 매크로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치가 옮겨져서 똑같은 범위만큼 굵게 표시가 된다. 이런 원리인 겁니다. 자, 직접 이렇게 실습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계속해서 23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준 상태이죠. 자,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때 호황과 불황 두 개의 시나리오로 작성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새 워크시트에 표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리 입력해둔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 우리가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눌러보면 호황과 불황이라는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약을 누르고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것을 선택하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기존 워크시트의 왼쪽, 그러니까 앞쪽에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본 것처럼 뭐였어요?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눌러보면 호황과 불황이라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럼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원본 데이터에 냉장고 판매, 그 다음에 세탁기 판매, 예상 판매 금액으로 이름을 정의한 셀이 있다. 실제로 살펴보면 이렇게 냉장고 판매, 세탁기 판매, 예상 판매 금액이라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시나리오를 만들 때 여기 A2 셀을 보면 여기 보세요. 이름 상자에 냉장고 판매라고 나오죠. 여기도 세탁기 판매라고 나오죠. 자, 여기 예상 판매 금액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 뒀기 때문에 얘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5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혀 이름을 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약 보고서에서는 C5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본 데이터에서 변경 셀에 현재 값을 수정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23번에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본 데이터에서 이 부분을 수정을 했을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우리를 냉장고 부분이 지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보면 현재 값이 5%인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7%로 바꾸었다라고 합시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로 가볼게요. 바뀐 게 없죠. 그대로 되어 있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서 요약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줘야 다시 만들어진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내의 모든 내용은 수정 가능하며 자동으로 설정된 윤곽도 지울 수 있다. 자, 시나리오 요약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을 다 우리가 수동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얘를 자, 이렇게 8%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예를 들면 또 그룹 해제라는 부분에 가면 윤곽 지우기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윤곽 지우기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던 윤곽도 지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있는 이 데이터라는 것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사업명이 두 글자이면서 실적이 전체 실적의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것을 풀기 위해서 사전 지식이 하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수식의 결과값, 수식의 결과값이라는 것은
true나 false와 같은 논리식의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범위에 있는 필드 이름, 자 여기 보이는 사원명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조건 범위에 입력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실적이라고 입력이 된 보기, 얘와 얘는 이미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1번과 4번 중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사원명이 두 글자이면서 라고 했죠. 글자의 개수를 나타내어 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물음표죠. 글자의 개수 두 글자를 나타낼 때 물음표를 해주면 되겠고, 여기 에스테리스크 별 표시는 뭡니까? 그냥 전체를 다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이 조건, 두 조건을 다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차피 다 전체 중에서 평균을 초과하는 값들, 그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리 입력해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았고요.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것의 결과값이 true나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사원명이라고 적지 않고 뭐 빈셀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범위에 있는 열 이름, 필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얘도 맞는 답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데이터 범위에 있는 필드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 탭에서 고급이라는 것을 눌러서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해주면 되죠. 목록 범위는 얘가 잡혀주면 되고, 조건 범위라는 부분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범위를 잡을 때는 반드시 빈 셀이라도 여기에 필드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셀을 잡아줘야 되고요. 복사할 위치 이렇게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와 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length, 길이죠. A2 셀의 길이를 보고, 만약에 얘가 2, 그러니까 텍스트의 길이가 2, 두 개 맞잖아요. U, 한글, 한 글자, 민, 두 글자, 이렇게 두 글자가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true라는 결과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false라고 나왔습니다. false라고 나온 이유는 B2에 있는 값이 전체 평균보다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false가 나온 거죠. 여기 평균을 보면 22916,250인데 15030,000이니까 초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false라는 결과값이 나왔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는 여기 따져보면 이수라는 사람이 바로 이 값을 가졌을 때라는 부분, 이것만 만족시킬 것이고요. 자, 정답으로 나왔던 부분,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우리가 두 글자라고 입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을 입력해야 된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고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 부분을 묶어줘야 이렇게 값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기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역시 위쪽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조건을 처리해 버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평균이 전체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이 아까 뭐라고 나왔었죠? 여기 이렇게 구해보면 2916250 얘를 넘게 초과하는 경우죠. 초과하는 경우만 이렇게 다 뽑힙니다. 이쪽은 뭐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조건에서 에스테리스크 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뽑아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적이 전체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값이 선택되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요것만 알아두면 되죠. 이렇게 true와 false 이런 결과값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빈 셀로 두든지 데이터 범위에 없는 값을 필드 이름으로 두든지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것만 알아도 뭐 대부분의 문제를 사실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5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연속된 셀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컨트롤 쉬프트 그 다음에 방향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자, 실제로 데이터 입력된 곳을 살펴보면서, 자, 지금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누릅니다.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범위의 마지막 셀을 클릭한다. 자, 데이터에서 살펴보면
A1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셀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연속된 범위가 다 선택이 되죠. Shift 키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F8을 누른 후 방향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확장한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A1 셀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F8 키를 눌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옳지 않은 방법이죠.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확장한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현재 누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방향 키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죠. 데이터 범위의 제일 끝 경계선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끝, 아래쪽으로 끝, 왼쪽으로 끝, 위쪽으로 끝 이렇게 끝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확장한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